밖이 너무 추워서 손만 좀 녹여도 될까요? 75살 강순덕은 눈발이 흩날리는 한겨울 새벽, 낡은 세탁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세탁소 사장은 그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얇은 외투 하나에 손은 벌겋게 얼어붙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가세요. 아들에게 내쫓겨갈 곳을 잃은 순덕은 이 낡은 세탁소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세탁소 사장은 그녀를 받아줄까요? 그리고 모든 걸 빼앗긴 순덕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당신의 하루의 작은 기적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강순덕은 잠에서 깼습니다. 75년을 살아온 몸은 이제 알람 없이도 이 시간이면 저절로 눈이 떠졌죠. 어두운 방 안에서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순덕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엌으로 나온 순덕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김치통 하나, 반찬통 2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어제 만들어둔 나물 반찬이었습니다. 순덕은 그걸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고 밥솥 버튼을 눌렀죠. 밥이 되는 동안 순덕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 어둑어둑한 새벽 거리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먼 옛날 풍경이 겹쳐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 순덕은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까지 주방에 서 있었죠. 설거지며 재료 손질이며 허리 펼 틈 없이 바쁜 하루였습니다. 손님들 밥상은 정성껏 차렸지만 정작 본인은 점심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면 저녁 6시였습니다. 그때부터는 수선 일을 했죠. 동네 사람들이 맡긴 옷을 고치는 일이었어요. 바지 단 줄이기, 지퍼 갈기, 단추 달기.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바늘을 들었습니다. 밤 11시, 12시는 기본이었어요. 그렇게 번 돈은 고스란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쌀값 내고, 전기세 내고, 가스비 내고, 관리비 내면 남는 게 별로 없었죠. 그래도 순덕은 한 푼이라도 아껴서 통장에 넣었습니다. 언젠가는 조금 숨통 트이는 날이 오겠거니 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남편은 허리를 다쳤어요. 병원에 실려갔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술비가 800만 원. 순덕은 그때까지 모아둔 돈을 다 털어서 병원비를 냈죠. 하지만 수술비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입원비며 약값이며 돈은 물 새듯 나갔어요. 순덕은 낮에 식당 일하고 밤에 수선 일하고 그 사이사이 병원에 다녔습니다. 병원비 독촉 전화가 올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빌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에 꼭 갖다 드릴게요. 결국 살던 전세집을 뺐습니다. 전세보증금 7천만 원으로 병원비를 갚고 남은 돈으로 월세방을 얻었죠. 방 하나에 부엌 달린 작은 월세방이었어요. 한 달에 40만 원씩 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도 몇 년을 더 아팠습니다. 일은 못하고 약만 먹었어요. 순덕은 혼자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식당 일을 그만두고 더 많은 수선 일을 받았죠. 밤새 바느질을 해도 돈은 늘 모자랐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덕이 68살 때였어요. 남편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7천만 원. 장례를 치르고 병원비 남은 거 갚고 나니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순덕은 그 돈으로 전세집을 얻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 딸린 집이었지만 전세 5천만 원이면 딱 맞았어요.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작은 거실도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순덕은 처음으로 가슴을 폈습니다. 이제 월세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집에 들어온 첫날 밤 순덕은 창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의 눈치 안 보고 사는 집이 생긴 거였죠. 순덕은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아들은 순덕의 손을 꼭 잡고 말했었어요. 엄마, 나 나중에 크면 꼭 성공할 거야. 그래서 엄마 모실 거야.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순덕은 아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등록금 500만 원씩 내려면 허리가 휠 정도로 일했어요. 그래도 아들이 공부 잘한다니까 기뻤습니다. 아들은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월급 받는 직장이었어요. 순덕은 그날 처음으로 어깨를 폈습니다. 이제 조금 살만하겠구나. 밥솥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순덕은 정신을 차리고 밥을 푸고 반찬을 담았어요. 혼자 먹는 아침이었지만 상은 정성껏 차렸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순덕은 벽에 걸린 액자를 봤습니다. 아들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한복 입은 며느리와 양복 입은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1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아들 민수 씨가 49, 며느리 서지연 씨가 46에 늦은 결혼을 했었죠. 순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아들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지난주였습니다. 순덕은 아들이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만들어서 아들 집에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시어머니를 보는 며느리 얼굴에는 반가움이 없었어요. 순덕은 반찬통을 내밀었습니다. 민수 좋아하는 반찬 좀 만들어 왔어. 아, 네. 들어오세요. 거실에 들어가니 아들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왔어. 아, 네. 아들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눈은 휴대폰에서 떼지 않았죠. 순덕은 부엌으로 가서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따라 들어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자주 집에 오시면 좀 불편해요. 순덕은 손을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죠. 저희도 이제 둘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자주 오시면.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미안하구나. 거실로 나와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순덕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엄마 갈게. 너희 바쁘지? 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순덕은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 순덕은 창밖을 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이 초라해 보였어요. 순덕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바빠. 민수도 회사 일로 피곤한가 보다. 집에 돌아온 순덕은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순덕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올까요?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설쳤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옆으로 돌아 눕고 또 반대편으로 뒤척였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죠. 자주 집에 오시면 좀 불편해요. 순덕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아들 집에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어요. 아들한테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조용히 지내는 날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내일부터 3일 정도 출장 가야 돼. 집 좀 봐줄 수 있어? 순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 목소리가 반가워서 그냥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어.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작은 가방을 챙겨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민수 씨는 벌써 출발했어요. 응, 그래. 지연이 너는 출근 안 해? 전 재택 근무해요. 어머님,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습니다. 첫날 저녁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순덕은 저녁을 차려놓았지만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문틈으로 불빛만 새어나왔죠. 순덕은 혼자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튿날 밤이었습니다. 순덕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죠. 방문을 조용히 열려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순덕은 화장실 가는 걸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이거 봐. 어머니 전세 보증금이 5천만 원이잖아.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순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돈을 투자 자금으로 쓰면 때 돈 벌 텐데 그냥 묵혀두는 게 말이 돼? 이번엔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순덕은 벽에 손을 짚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그렇긴 한데. 어머니 돈인데.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우리한테 올 돈 아니야. 미리 굴리는 게 낫지. 요즘 부동산 잘 사면 1년에 몇 천씩 오르는데. 아들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보면 치매 걸린 것 같아요. 어제도 같은 말 3번이나 하시고. 며느리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순덕은 숨소리조차 죽였어요. 그래, 그 정도야? 이럴 거면 요양원 보내야죠. 집에 두면 우리만 골치 아파요. 요양원은 좀. 당신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어머니 몇 년이나 더 사실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뒷바라지예요? 돈은 돈대로 묶여 있고. 순덕은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나는 이제 엄마가 아니구나. 정리해야 할 짐이 된 거구나. 순덕은 천천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죠. 소리내서 울면 안 됐으니까 이불로 얼굴을 막았습니다. 그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순덕은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어요. 물을 틀어놓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죠. 부엌으로 나가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잘 잤어.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밥을 먹으며 휴대폰을 봤죠. 순덕은 국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순덕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연아, 나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깜빡하고 안 가져온 약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 그러세요? 조심히 가세요. 순덕은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래도 여기는 자기 집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고 나서 오래된 친구를 만났어요. 동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두어 시간을 보냈죠. 집에 돌아온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순덕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옷장 앞에서 멈칫했어요.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순덕은 늘 서랍을 꼭꼭 닫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비어있는 서류 봉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도장함도 열려 있었어요. 안에 도장이 없었습니다. 신분증도 사라졌죠.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힘이 풀려서 서랍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딱 소리가 났지만 순덕은 그것도 못 들었습니다. 설마, 민수가.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어요.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순덕은 이불 속에서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 돈 다 가져가면 나 요양원에 버려지는 건 아니겠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가 들을까봐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순덕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창밖을 보다가 또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를 반복했죠. 새벽이 되자 현관문 쪽을 몇 번이나 돌아봤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할 리 없지. 잠시 필요한 일 있어서 가져간 걸 거야. 순덕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계속 커져만 갔어요. 며느리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요양원 보내야죠. 순덕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소리내지 않고 울었어요. 이불이 눈물에 젖어갔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부은 눈으로 창밖을 봤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에게 이 하루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하루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덕은 눈을 떴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이불 속에서 한참을 그대로 누워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부엌으로 나가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밤새 운 탓인지 눈꺼풀이 붓고 무거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10시였습니다. 순덕은 평소 같으면 벌써 장도 보고 돌아올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갔어요. 순덕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그저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덕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그래도 살아야지. 순덕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순덕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죠.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젊은 부부가 서 있었어요. 네. 순덕은 영문을 몰라 되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집 전세 내놓으신 거 몰랐어요? 방 소개 좀 하려고요. 부동산 중개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덕은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전세를 내놓았다고요? 네, 아드님께서 연락 주셨어요. 순덕은 현관문을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거든요.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어요. 들어가 봐도 될까요? 젊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순덕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방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방이 하나고요. 화장실은 이쪽이에요. 작지만 깔끔하죠? 젊은 부부가 순덕의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남자는 옷장을 열어보고 여자는 창문을 내다봤어요. 순덕은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자기 집을, 자기 방을 훑어보는 게 마치 꿈속 같았어요. 채광 괜찮네요. 젊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순덕은 무슨 말인지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났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젊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현관으로 나갔어요.
어머님 연락 오면 전화 드릴게요. 부동산 중개인이 인사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순덕은 그대로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순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눈물이 다 마르고 나서야 순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부엌으로 기어가듯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어요.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린은행 적금 해지되었습니다. 금액 500만 원. 순덕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문자를 읽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또 문자가 왔습니다. 골드은행 적금 해지되었습니다. 금액 300만 원. 순덕은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완전히 풀렸거든요.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쿵 소리를 냈지만 순덕은 듣지 못했어요.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계속 났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헐떡거렸습니다. 내 돈이, 평생 모은 내 돈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순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몇 번이나 번호를 잘못 누르다가 겨우 아들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받았어요. 엄마, 왜? 목소리가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도장하고 신분증. 네가 가져갔니? 순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지만 무겁고 긴 침묵이었어요.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뚝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덕은 휴대전화를 귀에서 천천히 내렸어요. 화면에는 통화 종료라는 글자만 떠 있었습니다. 순덕은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신발을 신는데 손이 떨려서 끈을 제대로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묶었죠.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에 타서 아들 집 주소를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택시 안에서 순덕은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하지만 순덕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는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아팠지만 그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순덕은 지갑을 꺼내 택시비를 냈어요. 손이 떨려서 지폐를 2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죠.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두덩이는 퉁퉁 부어 있었죠. 순덕은 손으로 머리를 매만졌지만 소용없었습니다. 3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순덕은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아들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손가락이 떨렸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이번엔 길게 눌렀죠.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보는 며느리 얼굴에는 놀람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민수 있니? 순덕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줬습니다. 순덕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덕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순덕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야. 순덕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내 아버지 피 같은 돈이야. 내 아빠가 병원에서 아파 죽어갈 때 엄마가 밤새 바느질해서 모은 돈이야.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기억도 가물가물한 치매 환자한테 재산 맡길 수 없잖아요. 아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순덕은 숨이 막혔어요. 민수야, 엄마는 치매 아니야. 엄마가. 어머니, 어제도 같은 말 3번 하셨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식탁 위에 놓인 종이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순덕 앞에 내밀었습니다. 요양원 팸플릿이었습니다. 표지에는 환하게 웃는 노인들 사진이 있었어요. 여기 괜찮아 보이던데요. 며느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순덕은 그 종이를 한참 바라봤어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싫다. 순덕이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을 떨며 팸플릿을 밀어냈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그럼 나가세요. 순덕은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 눈빛은 차가웠어요. 마치 남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뭐라고 한 거니?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는 어머니 이렇게는 못 모셔요. 아들이 일어서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순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꿋꿋이 걸어 나갔죠. 현관문 앞에서 아들을 한 번 더 봤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딱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순덕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비상구 표시등만 깜빡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등을 벽에 기댄 채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순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벽을 짚고 일어섰어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힘겨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눈은 퉁퉁 붓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1층에 내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어요. 순덕은 옷깃을 여몄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옷 속으로 파고들었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순덕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어요.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엄마, 집 계약됐어요. 내일 오전에 짐 다 치울 거니까 집 비워두세요. 순덕은 휴대전화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몇 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내일. 짐을 다 치운다고. 순덕은 휴대전화를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제 집도 없는 거였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순덕은 건물 벽에 등을 기댔어요.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느껴졌지만 그것조차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순덕은 휴대전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어요.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동네 친구 영자씨, 시장에서 알게 된 순희씨. 하지만 순덕은 손가락을 멈췄어요.
뭐라고 말하지. 아들한테 돈 다 뺏기고 집까지 빼앗겼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입 밖으로 낼 수 있을까요? 평생 자랑스럽게 키운 아들이 엄마 돈을 훔쳐서 집까지 빼앗았다고. 그 말을 하려니 목이 막혔습니다. 다들 뭐라고 하겠어. 불쌍하다고 하겠지. 아니면 어쩌다 그렇게 아들을 키웠냐고. 순덕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았습니다. 이 수치스러움을, 이 창피함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어요. 퇴근길인지 모두들 빠른 걸음이었죠. 순덕만 느리게 걷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다리가 아파서 멈춰 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낯선 동네였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도 몰랐죠. 찜질방 간판이 보였습니다. 순덕은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 앉은 젊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하룻밤 묵고 싶은데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젊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순덕은 가방을 뒤적였어요. 하지만 신분증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가져갔으니까요. 신분증이 없는데요. 죄송한데 신분증 없으면 안 돼요. 젊은 여자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더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순덕은 옷깃을 더 여몄습니다.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순덕은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했습니다. 구석에 있는 테이블로 갔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2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어요. 순덕은 지갑을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었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밖을 내다봤어요.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에 불이 하나둘 켜졌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알바생이 다가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손님, 여기 오래 계시면 곤란한데요.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아팠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더 세졌습니다. 순덕은 어깨를 움츠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공원이 보였습니다. 순덕은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공원 안으로 들어가니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벤치가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곳에 앉았어요. 옆 벤치를 봤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남자가 박스를 깔고 누워 있었어요. 노숙인이었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을 봤어요. 나도 이제 저 사람과 같구나.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어요. 추위는 더 심해졌습니다. 순덕은 손을 비볐어요. 손가락 끝이 시렸습니다. 잠깐만. 아침까지만. 순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를 달래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추위는 점점 더 파고들었습니다. 발가락도 시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순덕은 몸을 웅크렸어요. 팔로 몸을 감쌌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공원은 고요했어요. 가로등 불빛만 쓸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추워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까요?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었어요. 작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손바닥을 펴서 눈을 받아봤어요. 눈송이가 손바닥에 내려앉았다가 녹아 사라졌습니다. 눈은 점점 많이 내렸습니다. 순덕의 어깨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머리에도 쌓였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순덕은 손을 계속 비볐어요. 하지만 손가락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어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순덕은 벤치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한 번, 두 번 시도했습니다. 세 번째에 겨우 일어섰죠. 일어서자 어지러웠습니다. 순덕은 벤치를 붙잡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을 나왔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순덕은 그저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힘들었어요. 발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순덕은 가로등을 붙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어요.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희미한 불빛이었습니다. 순덕은 그 불빛을 바라봤어요. 세탁소였습니다. 낡은 세탁소 간판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새벽인데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불빛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디뎠어요. 넘어질 것 같았지만 꾹 참고 걸었습니다. 세탁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순덕은 유리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어요.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다리미질을 하고 있었죠. 순덕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시간에 문을 두드리면 놀라실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위가 더 심해졌습니다. 순덕은 몸을 떨었어요. 이제 더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유리문을 톡톡 두드렸어요. 작은 소리였습니다. 안에 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덕을 봤어요. 남자는 다리미를 내려놓고 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흘러나왔어요. 너무 추워서요.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만 좀 녹여도 될까요? 남자는 순덕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 쌓인 어깨를, 떨리는 몸을, 얼어붙은 손을 봤어요.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순덕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따뜻한 공기가 순덕을 감쌌습니다. 세탁소 안은 아늑했어요. 다리미 열기와 세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참았어요. 남자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이도현이었어요. 키는 중간쯤이고 머리는 반쯤 휘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얼굴이었죠. 눈가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온화했습니다. 도연은 순덕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이 시간에 세탁소 문을 두드렸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저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을 뿐이었죠. 여기 앉으세요. 도연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그곳에 앉았어요.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나왔어요. 순덕 앞에 내밀었습니다. 드세요. 순덕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손만 좀 녹이고 나갈게요. 이렇게 폐를 끼쳐서. 괜찮습니다. 편하게 드세요. 도연이 찻잔을 순덕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어요. 따뜻함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갔죠.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잠깐만 있다 나갈게요. 순덕이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다림질하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리미를 집어들고 흰 셔츠를 펴서 눌렀어요.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덕은 차를 마시며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다림질하는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오래 해온 일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가 나왔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도연의 아내 김정희였어요. 머리를 뒤로 묶고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순덕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순덕의 손을 봤어요. 얼어서 빨갛게 된 손이었습니다. 많이 얼었네요. 정희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덕의 옆에 앉으려 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잠깐만 앉아 있다가 나갈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순덕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순덕의 옆에 앉았어요. 손 좀 보여주세요. 순덕은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희가 순덕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여보, 밥 남은 거 있죠? 정희가 남편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응, 있어.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밥은 안 먹어도 돼요. 순덕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드셔야죠. 이 추운 날씨에 따뜻한 거 드셔야 해요. 정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덕은 일어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다시 앉을 수밖에 없었죠. 잠시 후 정희가 밥 한 그릇과 반찬 몇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치, 계란말이, 나물 반찬이었어요. 순덕이 앞에 놓았습니다. 드세요. 많이 배고프실 거예요.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제가 폐만 끼치고. 순덕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가 먹던 거라 누추하지만 맛있게 드세요. 정희가 숟가락을 순덕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순덕은 밥그릇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쌀밥이 수북하게 담겨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밥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밥이 입안에서 녹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밥그릇에 떨어졌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덕은 몇 숟갈 더 떴습니다. 목이 메어서 삼키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먹었습니다. 한 숟갈 한 숟갈 천천히 먹었죠. 도연은 여전히 다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순덕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이 시간에 여기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왜 우는지. 순덕은 밥 반 그릇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다 드셨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나갈게요. 너무 신세를 많이 졌어요. 순덕이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밖에 눈 많이 내려요. 정희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갈 데가 있어요. 순덕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룻밤 묵고 가세요. 따뜻한 물 받아드릴게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이미 너무 많이. 추운데 계셨으니 몸 녹이셔야죠. 지금 상태로 나가시면 감기 걸리세요. 정희는 순덕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물 틀어놓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덕은 난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이 다림질을 멈추고 순덕을 봤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우리 집사람이 한번 마음먹으면 고집이 세거든요. 도연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리 오세요. 순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희를 따라 안쪽 작은 방으로 갔어요. 욕실이 있었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욕조에는 따뜻한 물이 받아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씻으세요. 옷은 제가 하나 갖다 드릴게요. 정희가 말하고 나가려 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갚아주셔도 괜찮아요. 정희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순덕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졌습니다. 옷은 눈에 젖어 있었죠. 천천히 옷을 벗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어요. 물이 몸을 감싸자 순덕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욕조 안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옷 놓고 갈게요. 정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순덕은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몸을 씻었어요. 따뜻한 물로 얼굴을 씻고 머리를 감았습니다. 문 앞에 놓인 옷을 봤습니다. 수수한 면바지와 티셔츠였어요. 깨끗하게 빨래되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옷을 입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희가 순덕을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이불이 깔려 있었어요. 깨끗한 이불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너무 과분해요. 저는 그냥 나가야. 순덕이 손을 저었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밖에 눈 그렇게 많이 내리는데. 여기서 주무세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편히 쉬세요. 정희가 순덕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고 나갔어요. 순덕은 이불을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그 위에 앉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이불을 만져봤어요. 정성스럽게 빨래한 이불이었습니다. 천천히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죠. 따뜻했습니다. 순덕은 처음으로 오늘 밤 잘 곳이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밖에서 도현과 정희가 나누는 작은 이야기 소리가 들렸어요. 다림질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순덕을 감쌌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이 밀려왔어요. 오랜만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잠이 들기 직전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이 은혜를 꼭 갚아야 해. 하지만 그 생각도 잠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순덕은 깊은 잠에 빠졌어요. 밖에서는 도현이 여전히 다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남편 옆에 앉아 세탁물을 개고 있었어요. 저 어머니,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도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오늘 밤은 편히 주무시게 해드려야지. 도현이 말했습니다. 손을 멈추고 방 쪽을 바라봤어요. 잠시 그렇게 서 있다가 다시 다림질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세탁소 불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순덕은 눈을 떴습니다. 잠시 어디인지 몰라 두리번거렸어요. 천장을 보고 창문을 보고 이불을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운 이불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는 어젯밤 일이 떠올랐죠.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푹 잔 느낌이었습니다. 어깨에 힘을 주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죠. 시계를 봤어요. 아침 8시였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물소리,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 살아있는 집의 소리였어요. 순덕은 그 소리를 한참 들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죠.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세탁소에는 도현과 정희가 일하고 있었어요. 순을 보고 정희가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아침 드세요. 식탁에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밥, 국, 반찬이 놓여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도연이 세탁물을 개고 있었습니다. 흰 셔츠를 펼치고 소매를 정리하고 반으로 접었어요. 순덕은 그 모습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일어났습니다. 도연의 옆으로 갔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덕은 세탁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쳐서 개기 시작했어요.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젊은 시절 밤새 바느질하던 그 손이었죠. 도연은 순덕의 손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다림질 선이 반듯했어요. 정성이 느껴지는 손놀림이었습니다. 이 일 오래 하셨죠? 젊었을 때 수선 일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세탁물을 개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세탁소 문이 열렸습니다. 단골 손님이 세탁물을 찾으러 온 거였어요. 새로 오신 분이에요? 손님이 순덕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 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도연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순덕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쫓겨난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으로 소개된 거였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순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손님이 나가고 순덕은 도연을 봤습니다. 정말 일 도와드리고 싶어요. 밥값이라도 해야죠. 순덕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손을 멈추고 순덕을 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혹시 어디 갈 데 있으세요? 순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없으시면 여기 계셔도 돼요. 일손이 필요하긴 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세탁소 일 조금만 도와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세탁소 일을 도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세탁소 앞을 쓸고 세탁물을 개고 다림질을 했습니다. 손에 익은 일이었어요. 일하는 동안만큼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점점 이 집에 익숙해져 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 이야기, 빼앗긴 돈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세 사람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순덕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정희가 순덕을 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을 떨었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두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도현과 정희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판단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저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순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현과 정희가 순덕을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가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아팠던 이야기부터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전셋집을 뺐던 이야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보험금으로 겨우 전세집을 마련했던 이야기. 그리고 아들 이야기.
아들이 결혼한 후 달라졌던 것, 며느리가 했던 차가운 말들, 방문 너머로 들었던 그 대화. 순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장과 신분증을 가져간 이야기, 적금이 모두 해지됐던 이야기, 아들 집에 찾아갔다가 쫓겨난 이야기. 말하는 내내 순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치매가 아닌데 치매로 몰아간 것.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긴 것. 집마저 빼앗겨갈 곳 없이 거리로 나왔던 것. 도현과 정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정희는 중간에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도현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현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보험 같은 건 가입하신 적 없으세요? 순덕은 고개를 저으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 그런 게 있었던 것도 같아요. 남편이 아플 때 누가 찾아와서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동네 보험 설계사가 찾아왔던 날, 남편 병원비 걱정에 정신없던 그때, 자기 이름으로도 뭔가 가입했던 것 같은데 이후로 잊고 살았던 거였어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험 일했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순덕은 도현을 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해봅시다. 다음 날부터 도현은 순덕과 함께 보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 기억하는 대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번번이 기록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순덕은 점점 기운이 빠졌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전화를 받던 도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덕을 봤어요. 있어요. 순덕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개인연금하고 종신보험이요. 아드님이 손대지 못한 게 있어요. 순덕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깨를 내렸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네요. 도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요. 이제 시작이에요. 순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희가 다가와 순덕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덕은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밤맛이 났습니다. 밖에는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지만 세탁소 안은 따뜻했습니다. 보험금을 찾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덕의 통장에는 5천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개인연금과 종신보험을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아들이 가져간 돈에 비하면 적었지만 순덕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돈이었죠. 하지만 순덕은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탁소에서 일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세탁소 앞을 쓸고 세탁물을 개고 다림질을 했습니다. 일하는 게 좋았어요. 일할 때만큼은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세탁소 문이 열렸어요. 동네 부동산 사장님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자였어요. 세탁물을 찾으러 온 단골 손님이었죠. 안녕하세요. 도연이 인사했습니다. 세탁물을 꺼내 건넸어요. 부동산 사장님은 세탁물을 받으며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동네 곧 재개발 들어온대요. 들으셨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세탁소는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땅값은 오를 거 아니에요. 요즘 다들 땅 사느라 난리예요. 부동산 사장님은 웃으며 말하고 세탁소를 나갔습니다. 순덕은 세탁물을 개다 말고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재개발, 땅. 순덕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들어 도연을 봤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재개발되면 여기 건물주가 새 올려달라고 할 것 같아서요. 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돈 없어요. 그냥 그때 가서 생각해야죠. 순덕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도연 부부가 자신을 살려줬는데 이분들이 힘들어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보험금을 어떻게 써야 할까?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될까? 아니면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도연과 정희가 아직 자고 있을 때였어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제 왔던 그 부동산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세탁소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부동산 사무소가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순덕을 보고 반겼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순덕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이 동네에 땅 좀 사고 싶은데요. 부동산 사장님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 그러세요?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4천만 원 정도요. 4천만 원이면. 부동산 사장님은 컴퓨터를 뒤적였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4천만 원으로는 이 동네에 괜찮은 땅 사기 힘들어요. 재개발 소문나서 다들 가격 올렸거든요. 순덕은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작은 땅은요? 아주 작아도 괜찮아요. 부동산 사장님은 다시 컴퓨터를 봤습니다. 한참을 찾더니 하나를 가리켰어요. 여기 골목 안쪽에 있는 땅이 있긴 한데 너무 작아요. 10평도 안 돼요. 그리고 위치도 별로고요. 이 땅은 재개발되면 어떻게 돼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땅값은 오르죠. 근데 작아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건물 올리기도 애매하고요. 순덕은 그 땅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작고 위치도 별로고 아무도 관심 없는 땅. 하지만 재개발이 되면 값은 오를 거였어요. 이 땅 얼마예요? 3,800만 원이요.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보험금 5천만 원 중에 3,800만 원을 쓰면 1,200만 원이 남았어요.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이 땅 사겠어요. 부동산 사장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이 땅 별로 좋지 않은데. 괜찮아요. 사겠어요. 계약은 일주일 후에 이뤄졌습니다. 순덕은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죠. 계약서를 받아들고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등기부등본도 받았어요. 순덕 이름으로 된 땅. 평생 처음으로 가진 땅이었습니다. 세탁소로 돌아왔습니다. 도연과 정희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등기부등본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불안했습니다. 잘한 결정일까? 하지만 순덕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야. 살아남기 위한 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세탁소 일을 도왔어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 우편물이 왔습니다. 구청에서 온 통지서였어요. 도연이 봉투를 뜯어봤습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 통보네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정희가 남편 옆으로 가서 통지서를 봤어요. 이제 정말 재개발이 시작되는구나. 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덕은 세탁물을 개다 말고 두 사람을 봤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며칠 후 오후였습니다. 도연과 정희가 부동산을 알아보러 나간 사이 부동산 사장님이 세탁소로 찾아왔습니다. 흥분한 얼굴이었어요.
순떡 혼자 세탁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부동산 사장님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 땅이요. 어머님이 사신 그 땅. 지금 값이 엄청 뛰었어요. 순덕은 세탁물을 개다 말고 부동산 사장님을 봤습니다. 얼마나요? 3,800에 사셨는데 지금 3억이에요. 3억. 순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억. 믿을 수 없는 숫자였어요. 재개발 계획이 확정되면서 이 지역 땅값이 폭등했어요. 특히 어머님 땅은 위치가 딱 중심부라서요. 팔 거면 지금 팔아야 해요. 순덕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팔게요. 팔아주세요.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바로 연락해 볼게요. 부동산 사장님은 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땅은 팔렸습니다. 순덕 통장에는 3억 원이 들어왔어요. 3,800만 원으로 산 땅이 2억 6,200만 원의 이익을 남긴 거였습니다. 순덕은 은행에서 통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떨렸어요. 평생 이런 큰 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기쁘지 않았어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그것만 생각났습니다. 세탁소로 돌아왔습니다. 도현과 정희는 여전히 세탁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순덕도 평소처럼 일을 도왔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밤에 쉴 때도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현과 정희는 순덕이 땅을 샀다는 것도 그 땅을 팔았다는 것도 몰랐어요. 순덕은 여전히 세탁소 일을 했습니다. 생활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도연 부부를 어떻게 도와드릴까?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저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땅을 판 다음 날 순덕은 다시 부동산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도현과 정희가 세탁소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돈으로 건물 살 수 있을까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컴퓨터를 뒤적였습니다. 한참을 찾더니 하나를 가리켰어요. 여기 작은 상가 건물이 하나 있긴 한데요. 재개발 예정 구역 바로 옆이에요. 3억 5천이요. 은행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님 통장에 3억 있으시면 5천 정도는 대출 나올 거예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겠어요. 일주일 후 순덕은 건물주가 됐습니다. 2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어요. 등기부등본을 받아들었습니다. 순덕 이름으로 된 건물. 떨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순덕 건물 주변으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건물값이 올랐어요. 순덕은 그 건물을 팔고 더 큰 건물 2채를 샀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순덕은 건물을 사고 팔며 자산을 불렸어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1년 반이 흐른 후 순덕은 건물 5채를 가진 건물주가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덕은 자신의 건물 하나를 찾아갔습니다. 3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어요. 1층에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주인이 순덕을 보고 얼른 나왔어요. 사장님, 어서 오세요. 카페 주인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순덕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덕은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했어요. 세입자들이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신이 건물주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여전히 세탁소로 돌아와 일했습니다. 세탁물을 개고 다림질을 하고 손님을 맞았어요. 도현과 정희는 순덕이 건물주가 된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순덕은 세탁물을 개고 있었어요.
도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참을 듣더니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도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가 남편을 봤어요. 누구였어요? 건물주요. 다음 달까지 나가 달래요. 계약 갱신 안 한대요.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덕은 세탁물을 개다 말고 두 사람을 봤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았어요.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더 비싼 값에 세 줄 때를 찾은 모양이에요. 도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죠. 순덕은 조용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순덕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도현과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들렸어요. 여보, 우리 돈이 얼마나 있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1,000만 원 조금 넘어요. 이사비랑 보증금 내면 모자라요. 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탁소 장사가 요즘 안 되잖아요. 경쟁도 많고 세탁기 수리비도 계속 들어가고 지난달에도 적자였어요. 겨우 월세만 냈죠. 순덕은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은행 대출은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이미 한도 꽉 찼어요. 더 빌릴 수가 없어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순덕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도와주고 싶었지만 선뜻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낮에 일하고 저녁이 되면 부동산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적당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새가 너무 비쌌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도연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밥도 잘 먹지 못했어요. 순덕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밤마다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도연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도연이 책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종이에 숫자를 적고 지우고 또 적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쉬었어요. 순덕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이 외출했다가 늦게 돌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순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는 사람한테. 돈 좀 빌릴 수 있나 알아봤어요. 도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순덕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그래서요? 다 거절당했어요. 도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떨궜어요. 정희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등을 토닥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덕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지금 말하면 두 사람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도현과 정희는 순덕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웃으려고 했고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한숨 소리, 점점 수척해지는 얼굴, 식탁에 놓인 계산기와 메모장.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덕은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식탁 위에 메모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밤에 쓴 것 같았어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메모지를 한참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 외출했다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안도감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정희가 남편을 봤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돈 빌렸어요.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서요?
사채. 도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봤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여보, 사채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은행도 안 되고 아는 사람들도 다 안 된다고. 도연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순덕은 복도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결심했어요. 내일 말하기로. 두 사람을 도와주기로. 밖에는 달빛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덕 마음은 무거웠어요.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덕은 평소처럼 일어나 세탁소 일을 도왔어요. 세탁물을 개고 다림질을 하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도현과 정희는 여느 때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순덕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순덕은 잠깐 은행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도현과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도현과 정희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순덕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을까요? 세탁소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남자 2명이 거칠게 들어왔어요. 험상궂은 얼굴이었습니다. 이도현 맞죠? 남자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도현이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돈 갚을 날 오늘까지라고 했죠? 돈 어디 있어요? 남자가 도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시간? 더 이상 없어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세탁소 안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오늘 안 갚으면 이 가게 다 뒤집어 놓을 거예요. 다른 남자가 세탁기를 발로 찼습니다. 쿵 소리가 났어요. 정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연이 아내를 감싸 안았어요. 제발. 사정 좀 봐주세요. 도연이 애원했습니다. 사정? 돈이나 내놔요. 남자가 도연 옷깃을 잡았습니다. 도연이 뒤로 비틀거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세탁소 문이 열렸어요. 손 떼세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이었습니다. 순덕이 들어와서 남자들 앞으로 걸어갔어요. 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순덕을 봤습니다. 돈 얼마예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3천만 원이요. 왜요? 제가 갚아드릴게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도연과 정희가 놀라 순덕을 봤습니다. 어머니, 앉아 계세요. 순덕이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남자에게 건넸어요. 여기 3천만 원 있어요. 세어보세요. 남자는 수표를 받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세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네요. 이제 나가세요.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세요. 순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순덕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수표를 주머니에 넣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세탁소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도현과 정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덕은 두 사람 앞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늘 은행에 간 건 이 돈 찾으러 간 거였어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저 건물 몇 채 있어요. 매달 월세가 들어와요. 정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건물이요? 네. 재개발될 때 작은 건물 하나 샀어요. 그걸 팔아서 또 샀고. 지금은 5채 있어요. 도현과 정희는 서로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순덕을 봤어요. 이건 빚 아니에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기는 저를 살려준 곳이에요. 저한테 다시 살 이유를 준 집이에요. 순떡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추운 밤에 저를 그냥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잖아요. 따뜻한 밥 주시고 잘 곳 주시고. 순덕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때 두 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 밤에 죽었을 거예요. 정희가 순덕을 끌어안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어머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평생 생각했어요. 도현도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 후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덕이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드릴 게 있어요. 순덕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도현과 정희 앞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열어보세요. 도현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이건 새 세탁소 건물이에요. 재개발 구역 바로 옆에 있어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제가 샀어요. 두 분 이름으로. 정희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안 돼요, 어머니. 이건 너무 큰데. 도연이 손을 저었습니다. 받으세요. 제발. 순덕이 말했습니다. 여기 건물주가 계약갱신 안 한다고 했잖아요. 새 곳이 필요하시잖아요. 순덕은 두 사람 손을 잡았어요. 저는 이제 가족이 생겼어요. 갈 곳이 생겼어요. 그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도현과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두 달이 지났습니다. 새 세탁소가 완성됐어요. 건물은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기계도 새 것이었죠. 순덕이 직접 간판 이름을 지었습니다. 말끔 세탁소였어요. 두 분 마음처럼 깨끗하고 말끔하게요. 순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개업식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단골 손님들이 축하 화환을 보냈어요. 세탁소 앞에 화환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축하합니다. 말끔 세탁소 개업. 화환마다 축하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도현과 정희는 손님들을 맞으며 인사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순덕은 세탁소 안을 둘러봤습니다. 밝고 깨끗한 세탁소. 새 출발이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세탁소는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점심때쯤 손님들이 돌아간 후였습니다. 도연이 순떡 앞으로 왔어요. 정희도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말했습니다. 순덕은 두 사람을 봤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선한 마음 잊지 말고 사세요. 이건 저의 선물이에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순덕을 끌어안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정희도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이 포옹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환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행복했어요. 이제 갈 곳이 있고 가족이 있고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새 세탁소에서 첫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네, 새로운 시작이에요. 순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연이 순덕을 봤습니다. 어머니, 저희 평생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저도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저도 평생 여기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이니까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람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말끔 세탁소의 간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밝은 불빛이 거리를 비쳤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말끔 세탁소가 개업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덕은 도연에게 말했어요. 변호사 좀 찾아가려고 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아는 분 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날 순덕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도연이 함께 갔어요.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도장을 가져간 일, 신분증을 도용한 일, 전세보증금과 적금을 빼앗긴 일.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순덕을 봤습니다. 아드님을 고소하시는 게 맞습니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바로 잡으려고요. 순덕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세탁소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계약서, 문자 기록. 모든 걸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도연이 옆에 앉아 함께 정리해줬어요. 서류를 날짜별로 분류하고 중요한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정희가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 날짜가 나왔어요. 그날 아침 순덕은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도연과 정희와 함께 법원으로 갔습니다. 법정 앞에서 기다렸어요. 한참 후 복도 끝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덕은 왼쪽에 앉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원고 측 진술하세요. 순덕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하며 설명했습니다. 도장 절도, 신분증 도용, 전세보증금과 적금 무단 인출. 며느리도 공범으로 적혀 있었어요. 아들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했습니다.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셔서. 순덕도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니요. 그건 훔친 겁니다. 순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언제 건강이 안 좋았어요? 제가 언제 치매였어요? 순덕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판사님, 이거 보세요. 제가 1년 반 동안 건물 5채 사고 팔았어요. 치매 환자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봤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순덕을 봤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겁니까? 아들이 물었습니다. 순덕은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내 엄마는 이미 죽었어. 그 추운 겨울밤, 너희가 문 닫았을 때. 순덕이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건 강순덕이야. 너희한테 돈 도둑질 당한 피해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피고 강민수와 피고 서지연의 행위는 단순한 가족 간 분쟁이 아닙니다. 도장과 신분증을 도용한 사문서 위조, 재산을 무단으로 인출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 강민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피고 서지연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00만 원을 배상하고 원고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 판사가 망치를 탁 내려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뒤따라왔어요. 엄마. 아들이 불렀습니다. 순덕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두 사람 모두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며느리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덕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무릎 꿇은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이제 늦었어. 순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죽을 때쯤 생각해 볼게. 그때까지 잘 살아. 순덕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순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도현과 정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났어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도현이 순덕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어머니. 이제 집으로 가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세탁소 불을 끄고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순덕이 저녁 식탁을 차렸습니다. 도현과 정희가 반찬을 날랐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도현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요. 순덕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머니 계시니까 세탁소가 훨씬 따뜻해졌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내렸어요. 세 사람은 따뜻한 방 안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밖은 추웠지만 안은 따뜻했어요. 순덕은 처음으로 집에 돌아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짜 집이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할 일, 그저 소소한 이야기들. 창밖에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은 차갑지 않았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대화를 했습니다. 내일 또 봐요. 도현과 정희가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순덕도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쌓이고 있었어요.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어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가족이 있었습니다. 갈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일이 있었습니다. 순덕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밖에서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덕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